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통과되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국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예상됐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며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방학하셨나요? 아니요, 다음 주 이제 방학입니다. 그럼 지금 학생들 막 채점하시고 그럼 바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채점입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제 그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미국도 뭐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자 미국이 디폴트에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막판까지 막 그냥 줄다리긴 했지만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히 벗어난 건가요? 저는 뭐 좀 확실히 벗어났다. 한 2년 정도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디폴트도 잘 정리가 되면서 미국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예. 금년도에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 한 50% 올랐습니다. 미지 선반영이 되었고, 테슬라는 전고점이 $400였는데 1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죠. 75%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약 한 150%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250 정도 하는데 전고점이 $400니까 아직도 한 40% 마이너스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이 테슬라와 애플 같은 주식인데요. 저는 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항상 제일 안전하고 좋다고 말씀드렸고, 워렌 버핏도 자기 자산의 50%가 애플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 이유가요.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전기 충전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의 표준은 테슬라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 한 6조 원 정도의 현금이 테슬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됐다. 결론은 미국의 모든 주가가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미국의 주도적인 주식 애플,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 바로 주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의 70%가 부정적인 사람의 30%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고, 누구나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항상 또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부채 한도가 2025년 1월까지 연장이 되었고, 이번에 표결을 보게 되면요 63대 36입니다. 약 2배 정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론은 미국 정부도 미국 행정부도 부채가,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그런 표가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항상 부채를 얼마로 할지를 항상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아주 문제가 된다.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국제 결제에서 달러의 결제 비중이 60%입니다. 아주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부채 한도가 전 세계 경제를 굉장히 위협에 몰아넣었지만 항상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놓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이 2년 뒤에도 잘 합의는 하겠지만 서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삿바 싸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선거죠. 맞습니다. 미국 선거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사실은 뭐 미국 그 공화당도 뭐 합의를 안 해주면 뭐 본인들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 합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약간 그런 게, 미국이 지금 그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이제 세계를 경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은 그 경제 체제가 뭐 우리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부채 한도를 항상 법으로 정해놓고 국가 부채를 정해놓고 그거를 그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도 같이, 사실 의회가 이 통과시키면 의회도 책임지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국가 전체 부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 미국 연준도 지금 사실은 보면 그냥 그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의 12개가 이제 합쳐서 그 네. 연합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강점 때문에 미국이 그 저기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갑자기 교수님한테 이거 좀 여쭤보 교수님한테 이거 우리 질문지에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미국 경제의 강점은 그렇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고 의회에도 법으로 해 있지만 이 법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그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남미 같은 경우가 미국과 대비됩니다. 남미의 수천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를 좀 하자고 막 문호를 개방하는데 트럼프는 그 담벼락을 20m까지 쌓았습니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근데 바이든은 그래도 좀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인데요. 남미에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생산도 하지만 소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미의 이민입니다. 그래서 가장 받아들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를 구분하는 방법이 생산성입니다. 얼마나 생산성을 가져오느냐 그게 달려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풍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고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이런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생산성이 34개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는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인데요. 우리가 근로시간 중에 은행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생산성 1위인 국가는요. 절대로 개인적인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조차도 사적인 전화는 절대로 회사 전화를 못하고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굉장히 그런데 양해를 철저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꼴찌고 지금 아이슬란드는요. 근로자의 전 국민의 85%가 주 4일을 근무하는데 생산성이 세계 1위입니다. 이와 같이 회의를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한 이렇게 국가 부채에 대한 한도를 잘 정해두어서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50%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채에 대한 부채 비율이 50%인데 공기업을 포함하면 우리나라도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LH나 뭐 SH공사 같은 공기업도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율이 0.1%입니다. 세계 30위권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이 말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국가 부채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하면서 공기업 부채, 공공기업 부채를 보니까 국가 부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600조, 680조인가 이렇게 수준이 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600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1200조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GDP랑 거의 똑같은 그런 것인데 미국은 그것조차도 법으로서 관리를 하니까 결국 의회도 이거를 통제해야 되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참 합리적으로 참 하고 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 미국 지금 연준에서는 보니까 내년도에 경기가 침체될 확률이 한 60%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의견을 놓고 한 60% 나왔는데 진짜로 미국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애플도 주가도 좋고 막 이런데 지금 그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 올까요?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긍정적인 사람 70%가 항상 우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30%를 가집니다. 항상 언젠가는 뭐 경기가 악화하고 폭락한다는 사람이 언젠가는 맞습니다. 언젠가는 쭉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는 네 가지 국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랑기, 후퇴기, 뭐 회복기 이렇게 네 국면으로 이어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쉽게 말하면 애플 같은 주식은 지난 40년 동안 약 한 3,00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급의 25%를 매달 저축을 하면
그게 30년이 지나면 내가 3,100 올랐다 그러면 약 한 1조 원 모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월급의 25%를 매달 한다 그러면 한 30년간 한 3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이게 3,10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1조 원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부자가 되거나 재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고 미국은 애플입니다. 이와 같이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이 1.5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초우량한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항상 전 이긴다. 너무 불간적인 생각을 안 가져도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지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뭐 애플 주식 저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한 15% 정도 이제 수익 보고 이제 적정 제가 생각하는 기준 수준 딱 돼서 이제 팔았고, 저도 이제 돈 쓸 일이 있어서 했는데,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보니까 전원주 선생님인가요? 그분 그 전원주 탤런트 선생님께서 뭐 주식을 조금 샀는데 그게 오랫동안 묵혀놨더니 그게 엄청나게 뭐 억 단위, 뭐 10억 단위가 넘어갔다. 그런 거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걸 요즘에 뉴스가 나와요. 역시 그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저 근데 지금 그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연준이 이번에 또 이제 금리 결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건 아니다라는 그 지난번에도 올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금리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그 파월 의장인가요? 그분이 금리 어떻게 할 거라고 좀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요. 미국은 5.25%고 한국은 3.5%입니다. 우리가 격차가 이제 1.75% 벌어져 있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2%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가야 될 길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약 한 2%가 될 때까지 미국은 올 연말에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0.25를 한 번만 더 올리면 이렇게 5.5가 되는데,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고 6.0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한 5.5를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조건은 미국의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이 5%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많은 은행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 한두 번 더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목표다. 미국은 항상 제가 이제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집행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말하고,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시중의 돈을 유동성을 조절해서 그래서 금융 시장을 조절하는 것이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경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통화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연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연준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2%를 목표로 하고 기준금리를 계속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최고 금리는요, 1981년입니다. 21%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1%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2008년도나 2020년 코로나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기준금리의 조절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하향으로 계속 내린다. 경제는 항상 긍정적이고 이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지금 그렇군요.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 금리가 조금 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올릴지 좀 더 뭐 8월 좀 올릴지 뭐 그건 아직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잘 조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할 때 주로 어떤 걸 좀 많이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인가요? 그 이사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이 경제 전문가들이, 교수님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보시는 시각, 어떤 요인이 중요 결정 요인일까요? 미국의 제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물가가 내리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자가 많은 상태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지금 작년에 9%에서 이번 달에 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을 흡수하겠다. 은행으로 많은 돈을 흡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전부 다 은행 이자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은 물가 수준, 물가를 2%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만약에 물가가 높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올려준 만큼 또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요, 기준금리가 연 100%입니다.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12번째 외환 위기가 났는데요. 이 외환 위기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같이 국가의 부채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2%, 또 실업률,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근로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취업자로 되는데요. 실업률을 가지고서 또 많이 보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실업자가 줄어들고 취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경제는 그 분위기다. 그리고 심리적인 게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소비도 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 들어보면 멕시코에 20m에 이걸 쌓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해서 오히려 그거는 국가의 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른 그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나 뉴스를 한번 다 체크해 봤더니 중국이 문제가 된다. 노동 이제 생산성, 노동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 가능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경기 후퇴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유지된다. 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이민자들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요즘 뉴스에 보면 뭐 불법 체류자 단속했더니 뭐 지금 농촌에서 난리가 났다. 일을 못 하고 있다. 뭐 제때 뭐 수확도 못 하고 제때 파종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확실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국가를 확 원동력 있게 돌리는 거는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좀 여쭤보긴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세금 얘기를 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그 정부가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뭐 그 특별소비세나 개소세 같은 걸 지금 낮춰주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기름값은 지금 너무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연장을 했고 이번에 유류세는 연장했지만 개별 소비세를 인하 조치를 뭐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건 이달 말까지인데 끝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일몰이법입니다.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서 자동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였는데 일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종료가 되면 연장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정부가 최근에 세수가 약 한 34조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6%이고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는 연봉 10억 이상 받으면 45%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4조 원 적자가 돌아섰고 하이닉스부터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적자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국가 세수가 전체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순으로 들어오는데요. 기업들이 적자가 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세수를 목표로 하고 있던 금액에서 약 한 34조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별 소비세 연장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이와 같이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전체 국가 예산의 한 80%를 조달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온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거나 또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적자 상황이 크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 일몰을 그냥 그대로 일몰시키기로 했고,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다. 그랜저와 뭐 차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 30에서 50만 원 정도 차값이 오르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30에서 50만 원 정도요. 네. 아하. 근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 사업자,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뭐 개인 택시를 하신다든가, 뭐 화물 영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소비세를 이런 거 좀 낮춰줘도 되고, 그냥 일반 자가용, 개인 자가용 하시는 분들은 세금 좀 많이 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세금은 좀 많이 좀 내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 세금 내는 건 참 민감한 것 같아요. 그 교수님도 세금 많이 내시죠? 저도 뭐 많이 내지 않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수들도 전부 다 급여가 딱 한 10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아, 10년간 예, 동결되셨어요? 10년 동결됐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뭐 국립대 공무원들이 네. 물가 수준에 가서 반영이 되지만 네. 사립대가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법인세가 지금 현재 세계 평균이 21%고 우리가 26%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유출이 너무나 많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이 취업하게 많이 만드는 것이 또 가장 좋은 경제 정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님 진짜 이거 우리 질문에 없던 내용인데, 진짜 사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국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급여가 역전됐습니까 지금? 예, 지금은 역전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가 당연히 대학교에 등록금 올라가게 되면 정권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지금 현재 90%가 다 사립대입니다. 그렇죠. 서울에만 약 40개 대학이 모여 있는데요. 국립대는 서울대 하나밖에 없고 시립대하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시립대, 국립대, 서울 그 과학대, 예, 과기대 이런 거 예, 몇몇 대학만 예, 있고 예, 거의 90%가 사립대고, 예. 우리나라는 대학 준칙주의라고 해서요. 김영삼 대통령 때 대학을 설립의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학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대학이 학생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총장님들은 그래요. 시장 경제에 좀 맡겨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지방부터 늦게 생겼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어떻게 대학 정책이나 우리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에 가장 큰 역할이 국가 인재입니다.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을 시장에 좀 맡겨놓자. 저도 그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너무 정부에서 통제하고 뭐 저기 하다 보니까 자율성도 없어지고 창의력도 없어지고,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도 뭐 특히 등록금도 등록금 사실은 요즘에는 국가장학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뭐 등록금 세금 자율화 시켜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세금 문제를 또 하나지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상속세, 법인세, 부동산세 뭐 개편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조그만 뭐 일을 하나 벌이다 보니까 그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이 젊은 30대, 40대 초반의 분인데 빌라를 한 30개 갖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빌라를 거의 전세값 그대로 그냥 다 매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세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도 지금 바꿔야 된다고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전체 나온 걸 그냥 n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실제로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 뭐 이렇게 식으로 지금 개편을 하자마자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이거?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70% 정도 되고요. 전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해대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없애가지고 기업들이 영속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 상속세, 법인세 등 세계 표준을 좀 따라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뭐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서 무의도식한다 이렇게 억울한 것은 절대 못한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저는 세계적인 표준을 좀 따르자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너무 과도한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오늘 교수님한테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힘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힘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